네, 이번 세션에서는 언리얼 엔진 4를 사용을 하면서 이카루스 M을 개발하는 동안 최적화나 안정화 그리고 기능 사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적용이 됐는지 사례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게임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게임의 이름은 이카루스 M, 이카루스 모바일이고요. 출시일 같은 경우는 작년 2018년 7월 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장르는 모바일 MMORPG고요. 특징으로는 필드나 던전에서 몬스터를 펠로우로 길들여서 패스로 소환을 한다든지 해서 전투를 같이 하고 탑승물로 소환을 해서 이동 혹은 또 전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는 엔진 버전은 4.18.2 버전이 이제 최신 버전으로 픽스가 됐고요. 처음에는 4.8 버전으로 런처 배포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라이브 서비스를 시작하기 한 7, 8개월 전에 그 풀소스를 다운받아서 엔진 버전을 픽스를 하게 됐습니다. 발표자 이름은 박진훈이고요. 현재 8년차 프로그래머이고 현재는 위메이드 이카루스에서 이카루스 모바일을 개발, 런칭, 라이브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전에는 위메이드에서 이카루스 PC 관련 개발, 런칭, 라이브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두 프로젝트 전부 엔진 담당 프로그래머로 근무를 했고요. 이번 프로젝트가 언리얼 엔진 첫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순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최적화, 안정화, 기능 사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최적화 관련돼서는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UI 관련된 부분, 월드 렌더링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안정화에서는 엔진 수정 룰이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이 부분은 거창한 건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그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 서비스 중에 구글 정책 위반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위반을 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안일하게 생각해서 발생을 했던 부분인데 사운드 메모리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누수가 발생을 했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능 사용으로는 파브리카 포스텝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게임 컨텐츠의 어느 부분에서 사용을 하게 됐는지 히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주제로 최적화입니다. 사실 언리얼 엔진에서는 많은 최적화 기능들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만 잘 이용을 해도 많은 부분 최적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니메이션과 UI 그리고 월드 렌더링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했는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번 PT에 시간상 전부 다 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3개 정도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커스텀 애님 인스턴스입니다.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의 이벤트 그래프에서는 애님 그래프에서 사용하게 될 변수에 대한 갱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도 개발 초창기에 이벤트 그래프에서 해당 변수들을 갱신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잘 작동을 하니까 이제 별다른 분석 없이 그대로 방치를 해서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프로파일링 시점이 다가와서 프로파일링을 해보니 블루프린트 업데이트 애니메이션 단에서 굉장히 많은 부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 코드의 전부를 노드로 다시 옮겨올 수가 없어서 샘플 프로젝트를 사용했으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용은 이 블루프린트 노드를 호출하기 위한 블루프린트 버추얼 머신에 대한 오버헤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샘플 프로젝트의 이 부분을 보시면은 블루프린트 업데이트 애니메이션 이벤트가 호출이 되고 try get phone 오너를 해서 유효성 체크를 한 뒤에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얻어와서 is polling 리턴 값으로 is in air를 갱신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벨로시티를 이용해서 스피드 변수도 갱신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 감소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3인칭 기본 프로젝트 캐릭터를 40개를 스폰을 했고요. 그렇게 했더니 블루프린트 애니메이션 단에서 당연히 매팅마다 40개 블루프린트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이 호출이 되고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40개 호출이 됐고 6.753ms가 소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디바이스는 저희가 갤럭시 S8 플러스를 사용을 했고요. 갤럭시 S8 플러스가 비교적 좀 고성능 디바이스임을 감안을 하면은 6.753ms는 굉장히 많은 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개의 캐릭터에 대해서 프로파일링 스택을 이미지를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블루프린트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벤트 그래프에 블루프린트 애니메이션을 이벤트를 호출하기 위한 행위도 보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노드들을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라이게폰 오너 같은 경우는 뭐 0.049ms, 위즈밸리드 같은 경우는 뭐 0.018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고 트라이게폰 오너 노드를 호출하는 프로파일 스택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노드의 목적은 네이티브 단의 트라이게폰 오너, C++ 단이죠. 네이티브 단의 트라이게폰 오너 함수를 호출을 해서 실행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트라이게폰 오너 노드를 실행하는 전체 소요 비용은 0.049ms가 걸리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이티브 호출 실행 시간은 0.007ms밖에 걸리지 않고 있죠. 더 확인을 해보니 셀프가 0.042ms가 소요가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노드 단, 그러니까 이벤트 그래프 단에서 실행을 하는 게 아니고 네이티브 단, C++ 단으로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한번 해봐서 어떻게 최적화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애니메 인스턴스 헤더 부분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지네어, 이지 펄링을 내가 공중 상태인지 체크를 하기 위한 이지 펄링 변수로 함수 리턴 값으로 갱신을 한 이진 에어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벨로시티를 이용해서 스피드를 갱신을 할 스피드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위해서 네이티브 이니셜라이즈 애니메이션 함수와 갱신을 위해서 네이티브 업데이트 애니메이션 함수를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네이티브 단으로 C++ 단으로 옮겨와서 코드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단에서 최초 1에 트라이게폰 오너를 해서 변수에 대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티브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에서 아까 노드에서 행위를 하고 있던 부분들이죠.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얻어와서 이지 폴링 리턴 값으로 이지 에어를 갱신을 하고 있고, 벨로시티를 이용해서 스피드를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 이제 블루프린트 부모를 변경을 해서 방금 제작한 이 커스텀 애니메 인스턴스 클래스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커스텀 애니메 인스턴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전후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노 옵티마이제이션 상태에서는 6.753ms가 블루프린트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에서 소요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0.08ms가 네이티브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에서 소요가 되고 있는 것은 단순 함수 호출로 인한 오버헤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적화를 네이티브 단으로 옮겨온 뒤에는 지금 옵티마이제이션 상태인데 1.738ms가 블루프린트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에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한 5ms 정도, 약 5ms 정도가 감소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0.11ms가 네이티브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에서 소요가 됐는데요. 0.03mm 정도 차이가 나죠, 그전과.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코드를 추가를 함으로써 코드 실행에 대한 소요 시간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만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이벤트 그래프에 블루프린트 업데이트 애니메이션 노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이벤트 노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벤트를 호출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대로 노 옵티마이제이션과 옵티마이제이션 상태는 아래와 같고요. 또 이벤트를 리무브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했더니 1.738ms에서 0.103ms로 더 추가적으로 대폭 줄어든 걸 볼 수 있겠죠. 한 1.6ms 정도 줄었네요. 당연히 이제 네이티브 업데이트 애니메이션 단은 동일하겠죠.
그리고 이카루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뭐 C++ 기반으로 작업이 되어서 사용을 하진 않았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블루프린트 네이티브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 블루프린트로 거의 대부분의 작업이 블루프린트로 돼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이 뭐냐면은 C++ 이제 블루프린트 자체를 C++로 생성을 한 뒤에 쿠킹 단계에서 컴파일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런타임 단계에서 발생을 하는 블루프린트 버추얼 머신에 대한 실행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블루프린트를 선택을 해서 네이티브화를 시킬 수도 있고 혹은 선택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선택을 해서 블루프린트 네이티브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최적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URO입니다. URO는 업데이트 레이트 옵티마이제이션의 약자인데요. URO는 말 그대로 그냥 업데이트 속도에 대한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업데이트 속도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인데 크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이 기능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LOD 레벨에 따른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화면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이 GIF는 이제 30프레임으로 캡처가 된 건데 30프레임이 풀로 URO를 껐을 때는 애니메이션이 출력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URO2는 2프레임 스킵 후에 애니메이션이 업데이트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URO4는 당연히 4프레임 스킵 후에 애니메이션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모습이겠죠. 보시면은 끈 것과 4를 적용한 것이 굉장히 프레임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4프레임 정도 스킵이 되는 동안 많은 퍼포먼스를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최적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URO를 적용을 하는 방법은 애님 업데이트 레이트 파람이 생성이 될 때 아래 보시는 on 애님 업데이트 레이트 파람 크리에이티드라는 이 델리게이트의 바인딩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당 애님 업데이트 레이트 파람이 인자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시점에 이 두 개의 값으로 URO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스킨드 메쉬 컴포넌트에 있는 Enable Update Rate Optimization이 켜져 있어야 이 기능이 작동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LOD 레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Load to Frame Skip Map 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LOD가 0일 때 뭐 0을 지정해 놓으면 0프레임 스킵을 하겠다.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게 하겠다. 혹은 이제 1레벨일 때는 1 LOD 레벨일 때는 만약에 그때 2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LOD 레벨 1일 때는 2프레임을 스킵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베이스 비저블 디스턴스 팩터 세시홀드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화면 비율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변수가 이 쉴드 유즈 LOD 맵이라는 변수인데 이게 이제 true로 되어 있으면은 LOD 레벨에 따라서 펄스로 되어 있으면은 화면 비율에 따라서 URO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카루스 모바일은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LOD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카메라와 캐릭터의 거리, 그 다음에 표시 중인 캐릭터의 개수, 그 다음에 표시 중인 캐릭터들 중에서 중요도를 따로 내부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URO를 끌 것인지 킬 것인지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그 스킵을 시켜야 될 카운트는 어떤 식으로 지정을 했느냐? 지금 a.uro.force anim rate라고 콘솔 변수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4라는 값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은 일괄적으로 4프레임 스킵이 적용이 되는 거죠. URO가 켜져 있는 스켈레탈 메시에 한해서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a.uro.disable interpolation이라는 콘솔 변수가 있는데 일단 보관 연산을 끄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일단 URO가 적용됐다라고 판단되면은 별로 중요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관 연산도 따로 꺼주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게임 상황에 맞게 적용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URO가 적용된 화면인데요. 이 화면도 30프레임으로 캡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까운 NPC 그룹군에서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출력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왼쪽 그룹군을 약간 멀리 있죠. 보면은 4프레임 스킵이 적용된 상태로 애니메이션 업데이트가 스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있는 이 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요도가 높은 몬스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URO가 적용되어 있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탯 애님으로 전후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스탯 애님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임의로 몬스터 20마리를 스폰을 해서 체크를 한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워커 스레드 쪽에서 하는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일단 노 URO 상태에서는 23의 콜 카운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URO 4가 적용된 상태에서는 8로, 콜 카운트 8로 대폭 줄어든 모습이고 소요 시간도 그와 비례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스레드 단에서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애닌 게임 스레드 타임이라든지 그 하이스택인 업데이트 애니메이션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콜 카운트 감소와 소요 시간 감소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업데이트에 대한 비용이 저렴한 편이 아니므로 URO를 통해서 저희 애니메이션 업데이트를 스킵을 한다면 최적화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레이지 로드인데요. 저희가 플레이어 캐릭터를 스폰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히칭 현상이 있었어요. 히칭 현상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때문에 발생하는 원인이 있었는데 플레이어 캐릭터를 스폰을 하게 돼서 한 후에 맵 리포트로 이제 리포트를 보면은 오브젝트 개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모리도 많은 폭 상승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상히 여겨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가 로드가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애님 시퀀스들이 로드가 되고 애님 시퀀스에 생성되어 있는 애님 노티파이들이 생성이 되고 그 안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직접 프로퍼티 레퍼런싱이 되어 있는 에셋이 있다라면은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가 로드가 될 때 전체 레퍼런스 체인에 의해서 다 로드가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히칭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은 간접 프로퍼티 레퍼런싱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tsoft 오브젝트 포인터로 바꾸게 됐는데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일단 tsoft 오브젝트 포인터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소프트 오브젝트 패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 에셋에 대한 정보를 경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레퍼런싱을 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프로퍼티 레퍼런싱과 간접 프로퍼티 레퍼런싱 자체가 두 개가 이렇게 디테일 패널에서 사용되는 UI 요소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자분들이나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이 따로 혼동 없이 이렇게 변경을 해도 혼동 없이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tsoft 오브젝트 포인터로 바꾸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템플릿 타입으로 에셋에 대한 타입을 고정을 할 수 있어서 작업자들의 실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간접 프로퍼티 레퍼런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가 로드가 될 때 자동적으로 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님 노티파이가 호출이 될 때 해당 에셋을 로드를 해줬는데요. 이렇듯 자기가 필요한 시점에 해당 에셋을 로드를 해줘야 하는 특이점이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에셋을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가 로드가 될 때 하지 않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플레이어 캐릭터가 로드가 될 때 오브젝트 개수, 로드되는 오브젝트의 개수가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메모리 사용량이 감소가 되게 되고 로드 소요 시간이 많이 감소가 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후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기존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존 대비라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iOS의 퍼포먼스 부분이 4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프로파일링 전이 100ms였다면 프로파일링 후에는 40ms 정도로 낮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OS 전부 부분은 40% 혹은 40% 중반대의 퍼포먼스에 최적화를 할 수 있었고요. 사운드 메모리는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AOS는 14% 수준으로, 파티클 메모리는 4%, 5% 수준으로 최적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에셋이 저장이 될 때 변경을 해줬어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그 직접 프로퍼티 레퍼런싱 같은 경우는 선언이 돼 있고 그 아래 간접 프로퍼티 레퍼런싱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프리세이브 함수를 이용을 했는데 이 프리세이브 함수 같은 경우는 에디터에서 에셋이 저장이 될 때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을 했고요. 에셋이 저장이 될 때 그 직접 프로퍼티 레퍼런싱 되어 있는 변수를 이쪽 소프트 오브젝트 포인터로 대입을 해서 경로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온 부분인데 저렇게 코드를 적용을 해놓고 저희가 에디터에서 이런 식으로 에셋 액션을 이용해서 전체 저장을 하거나 혹은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에셋 필터링으로 이렇게 NM 시퀀스로 필터링을 건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로드 후에 여러 NM 시퀀스가 이제 실행이 돼서 뭐 많은 에셋들이 다시 로드가 된다라면 어차피 메모리는 올라가겠지만 적어도 로드 단에서 이제 불필요한 메모리를 사용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로드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한다면 좋은 최적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타 최적화 요소입니다. 액세스 멤버 베리에이블 다이렉트리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번개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패스트 패스 마크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불 포즈 블렌딩 노드가 애님 그래프에 생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라이딩 불변수가 실제 액티브 밸류 핀에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직접 바로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패스트 패스 마크가 노출이 된 부분이고요. 오른쪽 이미지 같은 경우는 불변수 not equal 그 블루프린트 노드가 생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노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블루프린트 버추얼 머신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패스트 패스 마크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님 그래프 쪽에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최대한 이런 식으로 패스트 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바꿔주신다면 좀 더 최적화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시 컴포넌트 업데이트 플래그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켈레탈 메시 쪽에 이제 플래그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리틱 포즈 웬 렌더드라는 플래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플래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스켈레탈 메시 컴포넌트들에서는 틱을 비활성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스켈레탈 메시가 많아질 경우에는 해당 플래그로 좀 더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도큐먼트의 애니메이션 최적화 관련된 이 링크에 더 많은 정보가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UI 최적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개발 1년 반 정도가 지나면서 UI 프로파일링을 좀 뒤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프로파일링 과정 중에 스크롤 박스에 인서트된 위젯의 수가 많아질수록 메모리 폭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다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보시면은 당연히 0개일 때는 0메가겠죠. 그리고 이제 40개가 스크롤 박스에 추가가 됐을 때 위젯이 4메가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120개가 추가됐을 때는 35메가로 대폭 증가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언리얼 도큐먼트나 UMG 스크롤 툴팁에도 밑에와 같이 이미지와 같이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스크롤 박스의 위젯 표시는 10개에서 100개의 위젯을 표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가상화를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됐을 경우에는 컬랩스 되어 있지 않은 위젯 같은 경우에는 내부 연산이나 혹은 드로우 콜로 인한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미치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 특성상 저희는 이제 모바일 게임이고 모바일 게임 특성상 스크롤 박스를 많이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커스텀 스크롤 박스에 대한 제작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당연히 위젯이 추가가 되어도 메모리나 퍼포먼스가 부하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상화를 지원을 했습니다. 가상화를 지원을 해서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만 위젯을 추가할 수 있게끔 했고 그다음에 부드러운 스크롤링을 위해서 상단과 하단에 보이는 영역 외에 상단과 하단에 한 줄 정도 위젯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당연히 이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 위젯을 많이 추가하게 되면은 메모리나 퍼포먼스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미지를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렇게 스크롤박스의 위치, 스크롤바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지는 영역이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게임의 인벤토리 화면을 좀 가져온 부분인데, 스크롤박스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지는 영역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영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드러운 스크롤링을 위해서 상단과 하단에 한 줄씩 추가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링이 되면서 이 줄이 이제 완벽하게 보여지지 않는 시점에 가장 상단에 있는 부분을 하단으로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내리면서 이 라인을 넘어갈 때 다음 열의 번호를 콜백으로 받아서 그 열 번호를 이용을 해서 가상화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해당 열에 맞는. 그래서 그 가상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다음 위젯에 채워져야 될 위젯을 생성을 해서 넣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인벤토리가 제 기억으로는 한 400개? 400개 이상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400개 정도까지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개면은 굉장히 많은 부하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커스텀 스크롤 박스로 인해서 보여지는 부분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 28개의 위젯만 생성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최적화를 할 수 있었고요. 이 때문에 저희는 이제 퀘스트나 랭킹, 도감과 같이 여러 개의 UI에 좀 사용을 했습니다. 각각의 UI에서는 한 5메가, 많게는 한 50메가 정도의 메모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젯 컴포넌트입니다. 저희는 이제 위젯 컴포넌트를 3D 네임 태그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UI 프로파일링 중에 네임 태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50% 정도 된다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네임 태그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는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했고, 그 중에서 그 네임 태그에 대한 부하 중에서 한 70% 정도가 렌더 타겟을 갱신을 하는데 소요가 된다라고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게 이제 저희 네임 태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칭호 부분을 출력을 하고 있고, 캐릭터 네임이죠. 캐릭터 이름, 그리고 길드명, 길드 마크, 그다음에 버프 마크, 버프 표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가 있는데, 사실 뭐 캐릭터 명이라든지 길드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길드 마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주 갱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불필요한 갱신을 좀 제거를 해보자 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됐고,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위젯 컴포넌트에 해당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리 리드로라는 기능인데요. 디폴트로 펄스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매 틱마다 렌더 타겟을 갱신을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는 true로 변경을 해서 필요한 시점에 리퀘스트 리드로 함수를 호출을 해서 필요한 시점에만 렌더 타겟을 갱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삼아서 한 100개 정도 캐릭터를 스폰을 해서 네임태그 100개 정도가 스폰이 되게 했고요. 생성이 되게 했고요. 이렇게 소요 시간을 전과 후로 비교를 했는데, 적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6.67ms, 적용을 한 뒤에는 1.78ms로 굉장히 많은 그 퍼포먼스에 대한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최대로 7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상황상 리퀘스트 리드로가 자주 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분명히. 그 상황에서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월드 렌더링 부분입니다. 월드 렌더링의 이제 디저블 월드 렌더링인데,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3D 월드가 그려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풀스크린 UI가 출력이 됐을 때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풀스크린 UI가 출력이 됐을 때 굳이 3D 월드를 그려야 할까? 그냥 그리지 말자라고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한 부분입니다. 네, 보면은 게임 뷰포트 클라이언트의 디저블 월드 렌더링이라는 변수인데요. 저는 이 변수를 내부적으로 이카루스 M 유틸리티 함수로 만들어서 컨텐츠 작업자들에게 제공을 해줬어요. 보시면은 게임 뷰포트를 얻어와서 게임 뷰포트에 있는 디저블 월드 렌더링에 파라미터로 넘어온 이 변수를 대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고, 그래서 적용을 한 뒤에 퍼포먼스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절전 모드 화면인데요. 절전 모드 화면에서 이 디저블 월드 렌더링을 적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드로우 부분에서
23ms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용 후에는 약 4.9ms가 소요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절전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구현 방식이 다 전부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는 원래 이제 디저블 월드 렌더링을 쓰기 전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프레임을 5프레임 정도로 고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밝기를 낮추는 그 정도로만 구현을 했었는데 디저블 월드 렌더링을 추가를 해서 조금 더 절전 모드답게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좀 흠이 있다면은 씬캡처 자체도 3D 월드에서 렌더링이 되는 부분인데 이 씬캡처의 렌더 타겟을 사용하고 있는 UI에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 단계에서 이 부분을 캡처를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씬캡처의 렌더 타겟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검게 출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화 사례입니다. 안정화 사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진 수정 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아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구글 정책 위반에 대한 경고성 메일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떤 경고성 메일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사운드 오브젝트 누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안일하게 좀 생각을 해서 누수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수정 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엔진 수정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하는 것은 당연한 룰이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만약에 엔진을 수정을 하게 된다면은 꼭 수정 기록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빌드.점 헤더에 엔진 수정에 대한 히스토리를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누가 몇 날 며칠에 이런 내용으로 수정을 했다라고 디파인을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했던 게 뭐 엔진 버전업과 같은 상황이나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혹은 추가적인 수정을 위한 히스토리 추정용으로 남겨놓아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뭐 한 가지 좀 샘플로 가지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엔진 내부에 커스텀 쉐이더 모델을 추가하기 위해서 엔진 수정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사운드 누수 관련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시간 사냥을 하게 되면은 뭐 앱이 종료가 된다, 아니면 혹은 장시간 사냥 후에 UI를 오픈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만 액션을 취해도 앱이 종료가 된다라는 어떤 그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좀 뭐 크래시가 보고가 된 게 있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했는데 크래시도 내부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오브젝트 누수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자 해서 체크를 해봤더니 오브젝트 누수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17일 오후 10시 55분에 약 16만 개의 유 오브젝트 개수가 생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밤샘 후에 약 11시간 후죠. 그래서 다음날 오전 10시경에 확인을 해보니까 약 한 42,000개 정도의 유 오브젝트 개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뭐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은 들지만 너무 이 오디오 컴포넌트나 IM 뉴스 사운드가 치고 올라오는 이 부분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 한 50분 뒤에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체크를 해봤고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원했던 플로우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 뉴스 사운드라고 커스텀 사운드 클래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운드 에셋을 저희가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랩핑 클래스를 제작을 한 부분인데 저희가 원했던 부분은 그 해당 클래스에서 스폰 사운드를 하게 됩니다. 스폰 사운드를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오디오 컴포넌트를 생성을 해서 이 게임 플레이 스태틱스의 스폰 사운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부적으로 스폰 사운드가 호출이 되면은 오디오 컴포넌트를 생성을 해서 내부에서 플레이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플레이를 호출을 해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건데 플레이를 호출을 하고 오디오 컴포넌트를 반환받게끔 했습니다. 반환을 받는다고 좀 판단을 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반환을 받는다고 판단을 해서
바인드에 onFinished델리게이트가 있는데 이 해당 델리게이트에 저희 함수를 바인딩을 해서 이 onFinished델리게이트가 호출이 됐을 때 이제 완벽하게 사운드가 플레이가 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이벤트를 바인딩을 해놨는데, 문제는 이 컨커런시 레졸루션 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설정해놓은 룰을 좀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미 동시성 해당 사운드가 이 정도로 출력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력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바로 플레이백 컴플리트가 플레이백 컴플리트가 되면서 onFinished가 바로 호출이 되는 상황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디오 컴포넌트를 리턴을 받아서 onFinished의 델리게이트에 바인드를 해봤자 이미 불린 상태이므로 삭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아예 이 생성된 오디오 컴포넌트라든지 IM 사운드 클래스 같은 경우는 아예 우주 미화가 되는 상태가 돼버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해결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사운드 동시성에는 여러 가지 플레이가 있는데 뭐 프리벤트 뉴라든지 스톱 얼리스트, 스톱 콰이어티스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플레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프리벤트 뉴를 사용을 했는데요. 프리벤트 뉴 같은 경우는 이미 동일한 사운드가 재생 중에 이 룰에 위배가 되면은 재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플래그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스폰 사운드 게임 플레이 스태틱스의 스폰 사운드에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엔진 수정 같은 경우는 좀 최대한 단순하게 하자라고 판단을 해서 이 오토플레이라는 디폴트 파라미터를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오토플레이가 true면은 기존 엔진 코드와 똑같이 바로 플레이를 내부적으로 하게끔 했고, 펄스로 인자가 넘어오게 되면은 그냥 플레이를 하지 않고 오디오 컴포넌트만 생성을 해서 반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플로우대로 좀 얻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커스텀 사운드 클래스에서 스폰 사운드를 하고, 이 상태에서 오토플레이를 당연히 이제 펄스로 해서 자동적으로 재생이 되지 않게끔 해서 바로 생성된 오디오 컴포넌트를 반환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onFinished라는 델리게이트에 바인딩을 할 수 있는 이거를 보장을 무조건 받도록 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를 호출을 해서 동시성 이 룰에 걸려도 위배가 돼도 onFinished가 호출이 돼도 이미 바인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교훈을 얻어서 저희가 개선 프로세스를 좀 추가를 했어요. 아까 앞서 보여드린 대로 오브젝트 누수를 매번 체크를 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라이브 서비스 중에 패치를 한다는 것은 뭐 컨텐츠적으로 코드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에셋들이 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누수에 대해서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패치 때마다 오브젝트 누수를 체크를 하고 있고요. 앞서 보여드린 방법대로 좀 체크를 하면은 좀 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툴을 제작 예정 중에 있는데 뭐 내부적으로 툴을 만들어서 원하는 시간을 간격 시간을 넣게 되면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에 맞게끔 그 맵리포트에서 오브젝트 개수를 기록을 해서 그렇게 툴에 보여지거나 혹은 파일로 아웃풋을 해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플레이 정책 위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책 위반을 했고 수정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가 메일을 받아보니까 기기 및 네트워크 남용 정책 위반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는 웹뷰를 쓰고 있었는데 이 웹뷰에서 이벤트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재생을 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재생을 한 상태에서 유저가 만약에 이제 대기 모드, 스크린 오프 모드죠. 대기 모드로 간 상태나 혹은 앱을 백그라운드로 전환한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영상에서 사운드가 계속 재생이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았는데 7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가 된다라고 어마무시한 메일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이미 수정을 했고 이제 유튜브 그 웹뷰에 유튜브 영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샘플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영상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크린 오프를 했는데도 계속 사운드가 재생이 되고 있죠. 이걸 또 특정 디바이스, 전체 디바이스가 아니고 아주 극소수의 디바이스에서만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구글의 리뷰어가 굉장히 잘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 웹뷰 컨트롤 자바 클래스를 좀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onPose와 onResume 함수를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웹뷰에 onPose, onResume을 아주 명시적으로 호출이 되게끔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뷰의 onPose나 onResume 같은 경우에는 API 레벨 11 이상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전부 대부분 이 이상을 좀 사용할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함수를 호출을 하기 위해서 이 웹브라우저 구조에 해당 함수들을 전부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U 웹브라우저에서는 그 엔터 백그라운드 코어 델리게이트의 엔터 백그라운드나 엔터 포어그라운드 델리게이트의 이벤트가 바인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호출이 백그라운드나 포어그라운드가 되는 시점이 되면은 해당 함수가 호출이 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onPose나 onResume을 호출해 주도록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그래서 이제 정의한 자바 클래스에 정의한 onPose와 onResume 함수를 자바 클래스 메소드로 이제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최하위 클래스에서 onPose나 이벤트에서 onPose나 onResume이 호출이 될 때 내부 자바 함수를 호출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해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사운드가 멈췄죠. 네, 이런 식으로 수정을 완료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기능 사용 사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브릭을 사용을 했는데 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컨텐츠 때문에 파브릭을 사용을 하게 됐는지와 푸스텝 구현 관련해서 히스토리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브릭은 Forward and Backward Reaching Inverse Kinematic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투본 링크 이상의 본 체인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펙터를 지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슬러버에서 루트본과 팁본을 이용을 해서 본 체인을 구성을 하고 뭐 정밀도나 반복 횟수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파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되게 할 건지 설정도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파브릭 노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요했던 부분은 탑승 애니메이션에서 좀 필요하게 됐었습니다. 보시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페가수스, 그다음에 가운데는 곰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희귀한 모양의 탑승 자석을 가지고 있는 날탈이라고 그러죠. 네, 날탈의 탑승, 희귀한 탑승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페가수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좀 작죠. 몸이 작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 곰 같은 경우에는 몸이 굉장히 좀 두툼해서 이렇게 허벅지가 잠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부자연스러움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파브릭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해당 펠로우에 소켓을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이제 허벅지 쪽에 아까 그 보여드린 대로 본체인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허벅지 쪽에서 종아리로 가는 본체인에서 이용하게 될 이펙터로 사용하게 될 소켓을 추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종아리에서 발로 가는 그 본체인을 사용하게 될 이펙터의 소켓을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총 4개의 소켓을 추가를 해준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소켓을 추가를 해줬으면은 정말 자연스러운 위치를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게임을 실행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왼쪽은 게임 실행 중에 스켈레탈 에디터를 이용해서 소켓의 위치를 편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소켓의 위치를 이동을 할 때마다 그 해당 이펙터를 참조하고 있는 본체인의 그 허벅지나 종아리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기능을 이용하면은 좀 더 디테일한 소켓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설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펙터 부분에 대한 갱신은 당연히 이제 네이티브 업데이트 애니메이션 단에서 해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칸이 좀 좁아서 변수 하나만 좀 추가를 한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펙터의 트랜스폼을 선언을 해준 모습인데요. 레프트 칼프의 이펙터 트랜스폼을 선언을 해주고요. 그래서 네이티브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이 호출이 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그 오너 캐릭터의 라이딩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딩 상태면은 펠로우라고 그러죠. 탑승물을 저희는 이제 펠로우라고 하는데 펠로우를 가지고 와서 해당 소켓에 맞는, 그러니까 이펙터 트랜스폼 소켓에 맞는 그 소켓 트랜스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기는 디폴트 인자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소켓을 반환을 할 때 스페이스 타입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월드 스페이스냐, 컴포넌트 스페이스냐,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디폴트가 월드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따로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드 스페이스의 소켓을 트랜스폼을 갱신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펙터의 스페이스 타입은 당연히 월드 스페이스고요. 저희는 뭐 이펙터 타겟은 따로 필요가 없어서 논으로 지정되는 모습이고 로테이션도 별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로 설정되는 모습입니다. 슬로버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이제 그 넓적다리에서 종아리로 가는 부분에 본체인을 구성한 모습이고요. 말 그대로 그러면은 이 하위 종아리에서 발로 가는 경우는 칼프에서 풋으로 설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슬로버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이펙터의 트랜스폼을 핀에 연결해준 모습이고 깨알같이 여기 패스 마크가 있죠. 이런 식으로 파브릭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여러 동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냥 샘플로 가져온 모습인데 이렇게 초크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별도 애니메이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처럼 탑승 애니메이션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특히나 FPS 게임 같은 경우에는 총의 길이나 뭐 총의 종류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총을 잡는 손의 위치나 팔꿈치의 각도 이런 부분들이 총마다 굉장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FPS 게임에서 파브릭을 이용을 한다라면은 총마다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터들이 뭐 되게 번거롭게 제작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터랙션 애니메이션에서도 사용을 하면은 좋은 기능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풋스텝입니다. 저희는 이제 풋스텝을 구현을 할 때 되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 일반적인 생각이 뭐냐면은 당연히 애님 시퀀스에 풋스텝 관련 노티파이를 추가를 하겠고, 그러면 이제 노티파이가 불리면은 레이트레이스를 발 아래로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히트 리절트를 얻게 되고 그 안에 피직 매터리얼을 참조를 해서 피직 매터리얼을 참조를 해서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피지컬 서페이스가 있는데 이게 아마 내부적으로 한 63개인가 64개까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저희 타입에 맞게끔 재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게끔 사운드 이펙트를 출력을 하자라고 아주 기본적인 구현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저희는 그 맵 오브젝트, 지형 오브젝트나 맵 오브젝트에 컬리전 프리셋에 노 콜리전이 전부 돼 있고요. 왜냐면 내부적으로 이제 맵 오브젝트는 전부 노 콜리전으로 해놓고 내비게이션을 위한 그 스태틱 메쉬, 내비게이션 관련 컬리전 스태틱 메쉬를 따로 제작을 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다 노 콜리전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노 콜리전이니까 레이트레이스를 해도
뭐 리절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컬리전 세팅을 모든 맵에 다시 하면서 뭐 피직 매터리얼 세팅을 전부 하자니 그 레벨러들이 굉장히 작업량이 과다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머지 액터즈를 적용 중이었고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닥과 아랫바닥, 오른쪽 아랫바닥 이런 식으로 머지 액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위치에서 뭐 레이트레이스를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결과값을 얻어오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에서는 푸스텝을 구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간에 사실 맵마다 컨셉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기본적으로 풀 컨셉이면은 전체적으로 풀이 깔려 있고, 뭐 얼음이면은 얼음이 깔려 있고, 뭐 흙이면은 흙이 깔려 있는 그런 맵 컨셉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맵 컨셉이 명확한 그 기본 그 푸스텝 리소스들에 대해서는 맵 테이블에 따로 기본 리소스를 타입을 지정을 했습니다. 아까 피직 서페이스 타입을 지정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리소스를 이용을 하게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특이한 지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저희가 에디터 렌더링 레벨이고 해가지고 물인데 물 같지 않지만 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풀 위에 뭐 물 웅덩이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푸스텝 볼륨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뭐 볼륨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레이어 기능도 추가를 해서 뭐 물 안에 다시 뭐 흙 안에 뭐 풀 안에 뭐 얼음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레이어가 작동을 해서 그에 맞는 푸스텝 리소스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인데요. 저 파란색 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볼륨에 대해서 인게임 상에서 어떻게 볼륨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폴리곤을 좀 디버그 드로우를 이용해서 그린 부분이고요. 보시면 물을 지날 때는 물이 튀고 그 볼륨 밖에 나갔을 때는 디폴트로 해당 맵에 지정이 되어 있는 흙이 출력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PT를 마치게 되겠고요. 그래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